소중히 여기는 항상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8일은 입추였고 10일은 말복이 지났습니다. 한풀 꺾인 더위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폭염주의보 안전 문자가 오는 건 여름이 아직 우리를 떠나기 싫은 모양입니다. 안 그래요, 은자 엄마? 맞아요. 분명 지난번보다는 온도는 떨어졌는데 아직도 덥고 매미는 그렇게 우네요. 여름의 마지막을 알리는 매미들의 노래가 창밖을 우렁차게 채웁니다. 저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주 말에 꿈수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 신나는 수업을 했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의 작은 손길에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니 올해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 듣고 올게요. 전주 아이의 목소리가 들어간 귀여운 여름 노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해. 아이고. 한자대로 부르는 거죠.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1232 032-8811-1232 우리도 내려가요. 오늘도 안산에는 대부도 우리 손칼국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얼마 전 광복절이었지요. 네. 광복절 특사에 저희 가족들에게 충격적이고 속상한 기사가 전해졌어요. 그 기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사 제목은 세월호 사찰 책임자 짜고 친 듯 상고 치하 형 확정 사면이라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래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 감찰반 비밀을 누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던 소강원 전 국무기무사령부 기무사 현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 등 불과 몇 개월 전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법치를 강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자료를 내고 일반 형사법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 선고, 실효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일반 형사법 2127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특별사면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끈 명단은 7명의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었다.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일하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확정됐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역시 불과 반년 전인 지난 2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소 전 참모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곧장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돌연 한 달 만에 상고를 취하해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 취하, 형 확정, 복권까지 반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를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장동원 4.16 가족협의회 진성규명 팀장은 참담한 마음에 유가족들에게 소 전 참모장 사면을 공지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찰 책임자 처벌을 계속 외쳐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해수부에 전달했지만 아직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윤석열 정부 내 사면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유죄 판결이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 법원이 공익적 폭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사면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사면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익적 폭로라는 김 전 구청장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내부 고발 사건 일부가 유죄로 확정된 점을 감안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전형적인 사면권 남용이다. 정치적 목적이
읽혀 어떤 사회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직후 다시 강석으로 돌아가겠다며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달 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무소속인 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1대 총선 당시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이명박 정부 때 지인 업체 등에 약 620억 원을 투자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2018년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권, 이명박 정부 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시로 온라인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정용선 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정강준 기사의 기사입니다. 이럴 거면 2023년 2월에 고작 1년에 집행유예 2년 졌으면서 이렇게 풀어줄 거면서 왜 그때 그렇게 형고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사전에 정부와 어떠한 딜이 있었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니 상고하고 그 상고 기각이 됐잖아요. 상고를 취하했잖아요. 이거는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은 그 전에 정부와 어떠한 사전에 그런 딜이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브레인 김선우 사무처장님과 기무사 재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나눠보기 전에 노래 넥스트 라젠카 세이브 어스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락은 언제나 들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윤희 어머니? 네, 시원시원한 노래처럼 우리에게 시원시원한 설명을 해줄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속상한 이야기, 기무사 사찰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도 오목조목 잘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렇게 국민들이 이게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광복절인데 광복절 특별사면에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제 비수를 꽂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은 그 사면이라는 선물을 남겨줬죠. 근데 이번에 이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과 관련된 이렇게 처벌받은 받아야 될 인물들은 사실은 한 60명 됩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부 내에 그 세월호 TF 구성원들이 60명이 되거든요. 근데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법정에 세웠던 사람은 총 6명입니다. 근데 등장인물은 원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부터 기무사령관을 역임을 했고 2014년도 10월까지 기무사령관을 맡습니다. 근데 이 이재수 사령관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성 청산 분위기가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도 그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무사가 이전에 이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이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게 드러났고 결국 근데 이재수 그 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수 장관까지는 결국은 이제 그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아예 이제 기소조차 못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참모장을 했던 김대열 그리고 정보융합실장을 했던 지영관 그리고 1처장을 했던 손장수 그리고 1처 밑에 또 1차장을 했던 박태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자주 이름이 나올 건데 610 부대장 소광원 그리고 310 부대장 김병철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그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건으로 해서 법정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국군 기무사령부 내 세월호 TF는 언제 왜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기무사령부라고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전에 보안사령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안사령부는 그 전두환이 결국은 이제 정권을 찬탈하려고 자기가 보안사령관에 올라가고 이제 5.18 민주항쟁을 강제 진압하고 대통령에 이제 혼자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해방되고 난 뒤에 한국 전쟁 전에 이 뭡니까 육군 밑에 정보국 밑에 이런 이제 방첩 활동을 하는 이제 부대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보안사 그다음에 이제 기무사 이렇게 이제 계속 부대가 이제 변경되고 어떨 때는 강화되고 확대됐다가 어떨 때는 축소됐다. 근데 결국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게 아마 이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작동을 했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수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4월 28일부터 기무사령부 내에 세월호 TF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총 60명으로 해서 기무사령관 바로 밑에 참모장을 그 세월호 TF 장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예하 부대에서 차출한 60명을 이제 세월호 그 사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 이제 기무사령부 거기에 보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해야 되는 활동은 군과 관련된 방첩 활동 그리고 군 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자기들의 목적 위반이 이번에 법정에서 이제 결국 걸리게 된 거였죠. 자, 왜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김선우 사무처장님이 신청한 서명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오겠습니다.
강선우 사무처장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가족을 잃고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사찰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진도체육관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족이 누군지 들 몰랐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저희가 반 명찰, 몇 반에 누구 부모님 이렇게 해서 명찰을 착용했는데 명찰 착용하고 나서 반별로 회의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회의 도중에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또 저희가 막 잡아내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사찰했다는 게 기억나고요. 이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찰했구나. 그리고 또 그때 진도체육관이나 팽목항에서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왔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저희 이제 윤희 장례식 때 윤희 삼촌들이 저놈 이상하다 하고 막 잡아가지고 막 난리친 적이 있거든요. 너 누구야 해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사찰했던 사람 그거구나.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부대가 어떻게 우리를 사찰했는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TF는 총 참모장 예하에 6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활동을 보면 이제 원래 자기들이 적은 거에는 유가족 지원, 탐색 구조 인양, 불순 세력 관리 이렇게 적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등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 의무 소홀, 초기 대응 미협 등의 사유로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 같자 이 같은 정국을 조기 전환하기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하는 등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저기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윤희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안산에 네. 310 부대를 운영을 합니다. 310 부대가 이제 안산 쪽의 정부 동향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610 부대가 진도 팽목 쪽에 이제 정보 동향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610 부대가 이제 진도하고 팽목이니까 여기에 특히 미수습자가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인원이 많이 집중돼요. 60명 중에 총 18명이 진도하고 팽목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로 유가족들을 사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밝혀진 문건에 따르면 14년 5월 9일경에 유가족 분위기 파악이라는 이제 보고 문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 동정, 그래서 일부 유가족들이 결국 언론 플레이를 해서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이게 수중수색을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도 밝혀졌고, 그리고 14년 5월 20일경에는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 파악, 이제 이러한 문건도 또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관련 과도한 가족 요구사항 확인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 청결제 대신 주겸을 요구하였다. 이런 것조차도 기무사에서 정보 파악해서 보고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14년 6월 26일경 되면 이제 수습 기간이 좀 많이 이게 한 2달 넘어갔잖아요. 네. 가면 이제 진짜 이게 가족들을 기다리는 이제 실종자 미수습자들 기다리는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그때도 보면 이런 것까지 합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유가족들이 잔류하고 있었으니까 그 내에 TV를 뭐 봤는지, 야간에 음주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경질내는 사례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문건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14년 7월 6일경에는 계속적으로 유가족 성량 파악, 이게 성량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강성, 누구는 뭐 이렇게 밑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분류 작업도 기무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6.10 부대가 했던 거는 진도 체육관하고 팽목항에 있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이 주요하게 행해졌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10 부대 안산에 이제 정보 동향했던 이 기무사 TF 활동도 보면 이것도 다 밝혀진 문건입니다. 5월 9일경에 유가족 분위기 파악 이렇게 하면 이제 4월 말에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죠 뭐 이제 이게 사망자 그리고 이제 실종자 피해자 뭐 이렇게 이제 가족 협의회로 만들어지는데 주로 합동 분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문객이 많은 시간에는 피켓을 들고 있고 피켓 시위는 뭐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5월 20일 경에는 유가족들의 요구 파악이라고 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했다. 그리고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에서 시위에 필요한 피켓까지 실으라고 유가족들이 요구했다. 이런 동향까지도 적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전히 미수자가 남아 있으니까 먼저 장례식을 치른 유가족들은 또 같이 연대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도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외치는 진상규명 피켓을 뭘 들고 갔는지 또 왜 그런 걸 요구했는지까지도 결국 정보 얘들의 보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5월 29일경에는 이제 가족 대책위 대표 또 대변인 파악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 임원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있는지 막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유가족 대표는 보습학원 운영 경력이 있다. 그리고 뭐 시흥에서 지게차를 뭐 운영했다. 그렇지만 뭐 사회의 비판적이다. 이런 이제 성향까지도 이제 3.10 부대에서는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유가족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14년 6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기무사가 단원고 분위기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생존 학생들은 또 그 경기도 교육청에 따로 이제 개발원에 따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가면 이제 현재 남아 있는 1학년 또 이제 3학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학생들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게 되고 또 이제 일반인 유가족들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가족 대책위의 요구 사항은 어떤지를 파악하라라고 지시하고 그것까지 이제 했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을 지켜주라는 이런 기무사 군인들이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참 한심한 노릇이네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사이버 활동 부대가 따로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했고 저희가 강화문에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집회를 할 때 사찰은 어떻게 진행되었었어요? 네, 아까 6.10 부대, 3.10 부대는 진짜 그 참사 현장과 안산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발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어쨌든 그렇게 정보를 수집했던 부대이고 또 그 옆에 보면 사이버 활동을 주로 하는 이제 세월호 TF 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이버 활동 부대, 6.10 부대, 3.10 부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세 파트가. 그렇죠. 그럼 이제 사이버 부대는 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는 댓글 대응, 부정 여론 형성 이걸 먼저 근지에 깔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첫 번째 애들이 사이버 부대가 한 게 집회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작성해서 이걸 보수단체에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3사 진상규명 방해 얘기할 때 정부가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수단체와 그런 이제 집단들을 활용해서 반대 집회를 조직했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저기 단식 투쟁할 때 폭식 투쟁을 한다거나 어버이 연합이나 뭐 고엽제 전후회 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특별법 반대 집회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이제 자료를 이제 그 사이버 부대에서 먼저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 임시회장단 구성회의 소집.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월 말에 이제 그 유가족들이 우리가 모여갖고 진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족 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이미 얘들은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회의부터 언제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매일매일마다 안산 단원고 1일 보고라는 것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실종자, 희생자, 유가족들 162명이 진도군청을 방문해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원경찰서가 이제 파악한 정보를 가져와서 촛불 집회가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제 성향 분석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합동 분향소 앞에 우리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 서명할 때 그 책상 위에다가 서명용지 네. 올려놨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며칠 날부터 설치했는지, 또 하루하루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들이 이제 쭉 정보를 쭉 모으게 되고, 이제 안산의 고교생들 1,500명이 그 학생들이 단독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추모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얘들이 따라다니면서 침묵 행진을 어떻게 진행했다 이런 보고까지 하게 되고, 또 안산 시민사회 연대가 이제 5월 10일 날 보면 안산문화광장에서 크게 국민 집회 촛불 네. 행동했던 날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동참을 유도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이 보고 문서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세월호 집회 대응하기 위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또 세월호 관련된 집회, 진보 단체가 하는 세월호 집회 이런 것들조차도 문서를 기무사가 만들었고 그게 보수 단체 쪽에 흘러갔다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확인되는 거죠. 네. 게다가 사이버 사령부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야 되니까 가장 크게 부정적 여론을 얘들이 만드는데 중점을 뒀던 게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과도하게 과대 포장해서 부풀려서 흘리죠.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뿐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픽켓 만들고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특례 입학 얘기가 네. 있었죠. 네. 그게 특례 입학이 우리가 퍼뜨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버 활동을 하는 부대에서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만들어지는 기초 자료로서 기무사 이게 세월호 TF의 이게 보고 문건들이 활용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찰했는데 그 사찰한 사람 어쨌든 사찰한다는 게 그렇게 밝혀졌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나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죠? 네, 일단은 아까 얘기 들었던 등장 인물들, 특히 이제 그 이재수 사령관을 제외하고 김대열 참모장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지영관, 손정수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그 실행했던 부대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목적이 우리는 정당했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여기에 이제 동향을 파악하는 거는 우리의 정당 활동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지시에 의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필요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이 실종자들의 수색 작전 등에 우리가 이제 동원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무사령부 외에 다른 해군이나 이런 데에 이제 또 도우 요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러한 가족들의 요구 사항이나 의견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적법한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도청을 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돈으로 회유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적법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이제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자신들은 이제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가장 크게 본 게 그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모든 군도 마찬가지지만 기무사령부 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군 정보 활동 그리고 이제 군 방첩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전 사회적인 재난 참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찰을 한 거는 군이 국내 사건에 개입을 한 거다. 그래서 군은 원래 민간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입을 했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군은 원래 개입하면 안 돼. 근데 너희는 개입을 했어. 라고 이제 일단은 판명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성향까지 분석하고 이렇게 정보가 딴 데로 넘어간 거는 결국은 이거는 당신들이 불법으로 사찰했던 게 맞고 그 사찰한 정보가 딴 데로 활용되었던 게 맞아라고 이제 법원은 판결을 해서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때 네. 판결 내용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그때 판결 내용을 보면 저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4.16 연대나 시민들도 이제 이 기무사 재판에 처음에 못 갔던 게 이 사람들이 현직 그때 기무사 다 이제 승진을 했죠. 예를 들면 소강호는 맞아요, 다 승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강 같은 경우는 6.10 부대장이었는데 음. 이 사람은 참모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넘버 2까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특별수사단에 이렇게 이제 걸리고 우리가 고소고발을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 일단은 1심을 선고를 받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군법원, 군사법원에서 네. 이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군사법원은 그게 공개된 재판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언론 소식으로만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옷을 벗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게 되면 이제 옷을 안 벗게 되면 계속 군사법원에 남아 있고 옷을 벗게 되면 민간법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재판 방청도 하고 네. 무슨 잘못했는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좀 파악하는데 이제 되게 늦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받은 형량은 대개가 1년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제 주로 군사법원에 했더라도 주로 감형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뭐 20년 동안 또 뭐 평생을 바쳐서 군에 복무했으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이제 감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강원 같은 경우에 받은 게 뭐 징역 1년 그리고 이제 밑에 예하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형사법정에서 받은 판결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군이 정치 개입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법원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뭡니까 민사소송 제기했던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라는 것까지 결국은 이제 민사법정에서는 그 판결까지 받아내게 된 게 그나마 형사법원에서 이제 그 정도의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저희가 재판을 방청을 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사람들의 증언을 할 때 증언자들이 나와서 이미 각오 없는 이재수 사령관으로 떠넘기기는 식의 증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작 1년이 결정났지만 저희는 정말 아쉽잖아요. 이 재판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무사 이렇게 부대원들은 이제 불법 사찰로 인해서 이제 유죄를 그나마 이제 선고를 받았고, 근데 이제 늘 보면 걸리는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제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특조위를 방해했던 그 정부 고위 관료들 에도 이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가 걸려 있고 웬만한 거는 이제 공무원들은 다 이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직권이 남용돼서 권리 행사 방해 이게 이제 열자 좀 긴데 이걸 끊어서 보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았다. 이게 증명이 되어야지 이 제목으로 정확하게 처벌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보면
이게 항상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무사령관이고 이제 제가 두 분 어머님한테 지시를 해요. 나의 부대원들이니까 야 가서 유가족들 사찰해. 이렇게 하면 제가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시켰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 원래 두 어머님들이 나의 쫄병으로서 행사해야 되는 권리가 침해됐느냐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아니야 우리는 지시에 따라서 했어. 아, 우리는 그냥 그렇지. 지시를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대로 했어. 그러면 나는 아무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진짜 권리가 침해당한 사람은 사실은 유가족들인 거죠. 그렇죠. 세월호 시민들인 거죠. 네. 왜냐하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궁극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들이고 결국 시민들. 우리가 시민들이고 밝히고자 했던 진상규명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또 특조위도 그렇게 해서 좌초되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권리를 방해당한 건데 법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란이 이제 공무원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의 고위 책임자들의 이제 이런 법리 판단에서의 걸리는 거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정확하게 기무사가 불법 사찰로 인해서 처벌받았다라는 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기무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네, 요거는 아까 이제 우리 윤희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되게 초기에 이제 서두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들 재판이 좀 길어봐야 작년 말 올해 초 또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한 달 전에 재판이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보면 내가 2심까지 받고 나면 계속 내가 억울하면 나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네. 나는 대법원에 가서 한 번 더 따져볼 거야. 그리고 대법원이 또 기각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상고를 했다가 혹은 아예 상고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형이 2심에서 확정이 되어 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1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8.15 때 딱 사면이 된 거예요. 복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사면권이라는 그렇죠. 거는 물론 법정에서 뭡니까 처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행사를 해라라고 당연히 사면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준 건데 근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면권이 결국은 보면 자신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우려스럽고 또 이제 결국은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이 정부와 이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전 교감이 진짜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력하게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면 복권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을 재처벌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불명예가 남아있거나 이렇지는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회적으로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가 된 거죠. 얼마든지 선거도 출마할 수 있고 네, 네. 다시 공직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운데 이제 지난 이제 14일 날 그걸 보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하고 또 살려연대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강력한 비판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짜고 치는 정치판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사면 복권에 대한 규탄 네.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 세월호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기무사 불법 사찰 이번에 보면 6명 이제 아직까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명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나요? 네, 비공개라고 합니다. 아. 저희들이 법무부에도 문의해 봤는데 왜냐하면 아까 사면 대상자 쭉 읊었는데 네. 군 관련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광원 한 명만 된 줄 알았는데 네. 소광원만 이름이 공개됐고 나머지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찾아낸 사람이 저희들이 뭡니까 손정수 네. 그리고 박태규 이제 여기는 뭡니까 이번에 또 사면 복권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6명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꿀리는 건지 그까지 이제 내지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나마 일궈냈던 사법적 판결마저도 네. 결국 이 정부에서는 그거를 한순간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번에 기무사 사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또 특조위 조사 방해 관련자들 또 이제 해경 지휘부가 그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겠다. 좀 이런 입장을 좀 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국에는 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인륜 범죄라든가 네. 또 이제 국가가 저지른 범죄라든가 거기에 연루됐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리 그 사면 복권 권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런 제목들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들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이런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가 보면 항상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한으로 많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들의 진짜 그 남용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그 가졌다는 권력으로 죄를 진 사람들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진짜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어쨌든 맞아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느꼈잖아요. 정말 사면해주면 안 되는 박근혜를 사면해준 거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네요. 맞아요.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진실규명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사무처장님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가요. 우리 끝까지.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 잘 풀어주시러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김선우 사무처장님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네, 윤희 엄마, 어머니. 네, 제가 신청한 신청곡. 곡입니다. 네,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19번째네요, 벌써. 와. 네, 오래 했네요. 네, 그럼 다음에 20회 2주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